네, VS 코드로 넘어와서요. 저희 산술연산이랑 대입연산 배웠으니까 한번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먼저 배운 산술연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술연산. 근데 이 산술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가 하나만 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어요.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들 할 수 있었죠. 요거는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요거 여러 개 있었는데 여러분 수학에서도 이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존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술연산 마찬가지로 이 우선순위가 존재하는데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이 덧셈과 뺄셈보다는 나눗셈과 곱셈이 우선순위가 좀 더 높고요. 그랬을 때 이 나눗셈과 곱셈은 우선순위가 동일하니까 이 동일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먼저 나온 것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었을 때 이 덧셈보다는 곱셈이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 2 곱하기 3이 먼저 수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덧셈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7이 나와야겠죠? 요거 결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면 결과는 7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강사님 저는 이 곱셈보다는 덧셈을 먼저 수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수학에서도 이 소괄호를 사용함으로써 우선순위를 좀 더 높여주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 소괄호의 우선순위가 곱셈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괄호 안에 있는 덧셈 먼저 실행이 된 이후에 곱셈이 진행이 되어서 이 경우에는 결과가 9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연산자를 하나 더 볼 건데요. 저희는 사칙연산 말고도 이 제곱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었어요. 이 제곱연산은 사칙연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제곱을 붙여주게 되면 이 곱셈보다도 제곱이 먼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 그리고 덧셈하게 되면 3이 되고 곱하면 27이 나오게 될 겁니다. 찍어보면 27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강사님 요거 그럼 소괄호가 먼저인가요? 제곱이 먼저인가요? 라고 하신다면 소괄호가 먼저 실행이 돼요. 예컨대 우리가 이 제곱을 여기다 붙여줬다 라고 한다면 이 제곱의 대상이 먼저 연산이 수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이 먼저 수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술연산을 사용하실 때는요, 이 연산의 결과에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결과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나는 값이고요. 그리고 해당 값에 대한 타입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산의 결과가 무슨 타입일지도 역시 예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이 1과 2를 더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 1도 정수고요. 2도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 덧셈의 결과도 정수여야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우측의 2를 2.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찍어보면 이 녀석이 3이 아니라 3.0이 나와요. 자, 이렇게 타입 정보가 다른 것들, 하나는 int, 하나는 float, 이렇게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타입을 따를 것인가, 이런 정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실수를 더하는 거 말고 나눗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5 나누기 2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 연산의 결과는 2.5가 됩니다. 그랬을 때 소수점이 달려있네요. 아, 오케이. 소수점 있으니까 얘는 플로우시겠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면 2.5. 아, 이거 플로우 맞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4를 주게 되면 딱 2로 떨어지니까 이거 정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찍어보면 얘도 역시 이 소수점이 달려요. 2.0. 2.0이 달리면 이거 플로우시죠? 이 나눗셈 연산은 이 인트끼리 연산을 진행하더라도 무조건 플로우시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우리가 연산자를 산술연산만 배운 건 아니고요. 대입연산도 함께 배웠어요. 그랬을 때 이 한 문장에 대입연산과 산술연산이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걸 우선으로 할 것인지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저희가 A는 10이 들어있고 B에는 5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C에 A와 B를 더한 값을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이랬을 때 이 한 문장에 연산자가 두 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산술연산이고요. 하나는 대입연산입니다. 이랬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자, 이때 우리가 이 A와 B를 더한 값을 C에 넣어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 산술연산과 대입연산이 동시에 등장했었을 때는요, 이때는 산술연산을 먼저 수행한 이후에 대입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찍어보면 프린트 C를 했었을 때 이 더해진 값인 15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5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산술연산자끼리의 요선순위, 그리고 이 산술연산자와 대입연산자 요선순위를 살펴봤으니까요. 경우의 수상 우리는 이번에 대입연산과 대입연산이 동시에 등장했을 때 이때 요선순위도 역시 봐야 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대입연산과 대입연산이 만났을 때 어떤 걸 먼저 수행해야 되냐 라는 건데, 만약에 A에 10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맞다. A 말고도 B랑 C에도 10을 넣어주고 싶은데, 이 A에 있는 값을 넣어주고 싶은데 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B에 C에 A를 넣어라. 이렇게 대입연산자를 여러 개 한 줄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 A에 있는 값을 C에 넣고, 그리고 이 C에 넣은 값을 또 B에 전달해.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전달의 방향을 잘 보십시오. 전달의 방향이 지금 이 연산이 하나, 두 개인데요. 이때 이 왼쪽에 있는 1번 등호를 먼저 수행하게 되면 이때 C에서 B로 가져갈 수 있는 값이 없어요. 아직은 A에서 가져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할당을 진행할 때는요, 여러 개 나왔을 때 항상 우측에 있는 등호부터 전달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A에 있는 값을 C에 넣고 C에 있는 값을 B로 전달하는 형태가 되어서요. 그래서 이 산술연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연산의 우선순위가 같잖아요. 그랬을 때 이 먼저 등장한 플러스가 먼저 실행이 되지만 등호, 이 할당 연산 같은 경우에는요, 우측에 있는 이 할당 연산부터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장함수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간단한 몇 개의 내장함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 여러 값들 중에 최대값을 뽑아내는 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함수니까 이 max 소괄호 열고 닫고, 함수는 우리가 이 소괄호를 통해서 호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값들 중에 최대값을 뽑아주는 거니까 여러 값들을 이렇게 전달해 볼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1, 2, 3, 4, 5, 6 중에서는 6이 가장 큰 값이죠. 그래서 이 큰 값을 잘 뽑아내는지 한번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프린트 해보면 출력이 되고요. 이 1, 2, 3, 4, 5, 6 중에 최대값인 6이 뽑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 max였으니까 뭐 같이 따라오겠어요? 당연히 최소값인 미니멈도 같이 따라올 겁니다. 이것도 한번 호출해 볼 건데요. 똑같이 이걸 복사해다가 max만 min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여러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1인 것 같아요. 결과를 보시면 이 녀석은 1, 2, 3, 4, 6 중에 가장 작은 값인 1이 잘 뽑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도 볼 겁니다. 라운드는 뭐냐면요, 이 친구는 반올림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운드를 호출해서 3.5를 인자로 줬을 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3.5에 반올림을 하게 되면 이게 5 이상이니까 4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찍어보면 4가 나옵니다. 근데 주목하실 거, 여러분 지금 이 출력, 이 타입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우리가 인자를 실수, 플롯을 줬는데 이 타입 보니까 4, 이 소수점이 안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의 결과는 당연히 반올림을 했으니까 정수가 됐겠군 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반올림이었고요. 그리고 이 반올림을 했다면 내림과 올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먼저 내림을 볼 건데요. 내림은 우리 이미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3.5라고 하는 값이 있었을 때 이 0.5를 버리고 싶어요. 이거 버리는 거, 버린 작업 어떻게 했었냐면 이 플롯 타입을 인트로 바꿔주면 소수점을 버린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림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 바꿔준 다음 우리가 해당 숫자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3.5, 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 내림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올림도 한번 봐야겠죠.
자, 올림이라고 하는 건요, 이 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뭔지는 제가 나중에 함수나 메서드에 대해서 다룰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오케이. 매스라는 곳에서 가져올 거구나. 요 정도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매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져오냐? 여러분, 이 코드 최상단에 import라고 하는 구문을 써볼 건데, import는 뭐냐면,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 코드를 가져오는 건데, 저는 어디서 가져오기로 했냐면, 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스에서 가져올 거고요. 이 아래에서 올림을 진행해 볼 건데, 이 매스에 있는 cei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eil.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3.1이라고 하는 값을 주면 지금 이 소수점 값을 보시면 얘는 5 이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림이 되어서 4가 될 겁니다. 요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을 해보시면 이 결과가 4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올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건데요. 하나는 이 절대값 처리를 하는 함수입니다. 절대값 함수는 어디서 가져올 필요 없이 바로 호출할 수 있는데요. 얘는 앱스, 앱솔루트의 약자고요. 이 절대값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5 빼기 2를 하게 되면 얘는 사실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는 구문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양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말고 2 빼기 5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씌워봄직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출력을 해봤을 때 원래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지만 이 음의 결과를 양으로 바꿔주는 것이 절대값이었으니까 출력해봤을 때 이렇게 3이 잘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장 함수들을 알고 있으면 이 코딩 테스트를 풀다가 간단한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함수로 딸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상 필수적인 함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실수를 볼 건데요. 이런 구문. A는 5를 넣고요. 제가 이번에 이 A를 출력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줄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강사님, 저는 이렇게 두 줄로 안 하고 이렇게 줄여버리겠습니다. A에 5를 넣고 이 A를 출력해라. 이렇게 한번 전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구문은 실행되질 않아요.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허용되는 문법도 있긴 한데요. 그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함수의 인자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자세하게 언급을 드릴 건데 일단 당장 여러분이 아셔야 될 통찰은 뭐냐면요. 함수의 인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는 5라고 하는 이 구문은 값으로 평가된다기보다 이 A의 5를 할당해라 라고 하는 어떤 구문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문은 우리가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안 됩니다. A의 기존에 5가 있었고 우리가 이 A에 플러스 1을 시켜준 다음 그 다음 A를 전달해야지 라고 하는 이 구문도 역시 값으로 평가되기 이전에 A에 더한 값을 할당해라 라고 하는 구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인자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시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등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함수의 인자로 조심히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 파이썬에서 왜 이 변수에 타입 정보가 없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C나 자바를 먼저 배운 다음에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예컨대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5라고 하는 값을 넣을 때는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미리 정보를 주어야 됩니다. 야, A야, 우리 이 int라고 하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준비해 둘래? 라고 해서 미리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C나 자바에서는 이렇게 변수명 앞에 int라고 하는 타입 정보를 줄 거고요. 그리고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을 꼭 달아줄 겁니다. 아마 이런 코드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보진 않았더라도.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변수에 타입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값을 넣어버립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메모리를 그렸을 때 좀 차이가 있어요. 한번 그려보면 C나 자바에서는 이 5라고 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확보해 놓고 이 공간에다가 A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A에 적혀 있는 값을 제가 10으로 덮어 씌우게 된다면 이 메모리 공간 속에서 새로운 곳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5가 적혀 있는 자리를 밀어버리고 10으로 덮어 씌워버립니다. 파이썬과 동작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런 대신 이 제약 사항이 있어요. 파이썬에선 이 A가 숫자도 될 수 있지만 문자로 담길 수 있고 리스트도 담길 수 있고 여러 타입들이 담길 수가 있는데 이 C나 자바에서는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변수에는 int라고 하는 족쇄를 걸어줬기 때문에 이 네모 박스에 대한 사용 용도가 제약이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해당 박스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정해져 버려요. 이 타입은 우리가 int로 이 족쇄를 걸어놨어요. 이 두 번째로는요, 파이썬과는 다르게 C나 자바에선 정수 타입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냐? 이 사이즈에 따라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뭐 4바이트짜리도 있고 8바이트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이즈에 대한 어떤 규약이 생긴다 라고 하는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이런 거 없죠. 파이썬은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우리가 여러 타입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이즈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파이썬이 무조건 이득이네, 무조건 편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족쇄를 걸어온다는 건요, 자유도는 떨어지지만 어디서 좋냐면 예측이 쉬워집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변수를 딱 만나면 이 안에는 4바이트 정수가 들어있겠거니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파이썬에서는 이 A라고 하는 값을 만났을 때 여기에 도무지 어떤 사이즈가 담겼는지 아니면 어떤 타입이 담겼는지 그때그때 찍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는 올라가지만 예측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달장이 일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나 자바에서 다루는 변수와 파이썬이 다루고 있는 변수는 어떤 좀 철학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이 메모리에서 제가 이 A에다가 5를 직접 적어주는 방식, 이 방식이 C나 자바 스타일이었고 이 파이썬은 직접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A에 적혀있는 주소로 들어갔더니 5가 적혀있는 방식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C나 자바는 제가 이렇게 덮어 씌웠을 때 이 5를 밀어버리고 덮어 씌우는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10을 새롭게 할당한 이후에 이 녀석을 참조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경 불가능하다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얘는 변경이 가능하죠. 기존의 5를 밀어버렸으니까. 그러면 파이썬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사항이죠. 왜 지금 얘를 변경 불가능하게 했을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엔 제가 이 C나 자바에서 A라고 하는 int 타입의 변수에 5를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변수를 하나 더 쓸 겁니다. B라고 하는 변수를 운용할 거고요. 이 타입은 int, A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값은 A의 값을 그대로 받아 쓸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도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은 A라고 하는 변수에 5를 넣고요. 다음에 B에다가 A의 값을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메모리에 그려볼게요. 이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요, A라고 하는 변수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는 5가 적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박스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얘는 똑같이 해당 값을 적어 넣었으니까 얘도 역시 따로 5가 있을 겁니다. 이때 파이썬에서는요, A라고 하는 변수 속에 들어가 보면 아직 값이 없고요. 특정 주소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 주소로 들어갔었을 때 해당 주소에 5라고 하는 데이터가 여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B에 A를 넣어주게 되면 B가 특정 주소를 갖게 되고요. 이 주소는 해당 5를 그대로 가리키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C나 자바에서는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는 반면에 A와 B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같은 값을 참조하면 되니까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둘 다 5를 잘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이 A라고 하는 값을 6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C나 자바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 5를 밀어버리고 6으로 바꿔봤자 이 각각 참조하고 있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제가 이 5를 6으로 변경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A만 바뀔 뿐만 아니라 B도 같이 바뀌어버리는 이 불상사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에서는 이 int 타입을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변수도 역시 참조하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이 a라고 하는 값에다가 6을 덮어 씌운다고 했었을 때는요, 이 메모리에 적혀 있는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a가 참조하는 이 링크를요, 6을 세로히 가리키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b도 역시 여전히 5를 참조할 수 있고 a는 새로운 6을 참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int 타입의 데이터를 변경시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immutable한 타입은 변경 불가능한 타입은 float이나 string 타입이나 등등 여러 타입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것을 참조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변경이 아니라 우리는 참조점을 변경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알찼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이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을 진행해 볼 거거든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